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10월 10일 목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9월 FOMC를 소화해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4번째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경기에 따라서 이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재차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 나타냈는데요. 아마존과 애플은 상승을 한 가운데 이 미국의 법무부가 알파벳의 독점력 약화를 위해서 사업부 일부를 매각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파벳은 1.53% 하락을 했고요. 또 테슬라도 3분기 중국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대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 TSMC 호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은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하기는 했지만 최고가를 다시 한번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가운데 브로드컴과 ASML이 2%대 그리고 ARM도 3%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 연일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요. 우리 시장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 21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현재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3% 상승하면서 26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2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8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연기금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2,1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오늘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58,900원까지 내려앉으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증시에서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을 이 TSMC의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5% 넘게 오르면서 1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이 주가 조정 시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IM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1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3% 넘게 빠지면서 4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법인에서 이 14일에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 증시에 상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4%대의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보합에서 시작을 했는데 9시 40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34% 하락하면서 7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1,032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54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지연 우려가 있으면서 2차 전지들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낙폭이 깊은데요. 에코프로 BM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 넘게 하락하면서 89,8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엔캠만이 2%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테오젠 0.13%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HLB는 오늘 쉬어갑니다. 3%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가켄바이오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1% 넘게 또 상승하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오늘 상승하면서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는 그래도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히토류의 가격이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강세인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티플렉스 7%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 성한 머트리얼스도 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이 벤츠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 그리고 실적 개선세까지 보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업계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지난 8일에 발표됐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두 건의 공시를 통해서 관련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8일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50.5기가와트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원통형 46파이 신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기차 약 63만 대에 들어가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조 원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부터 10년간으로 이번 수주 계약을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알려주신 대로 4680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또 엄청 났었잖아요. 이번 계약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이번 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의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이 유럽 대형 완성차 업체에 처음으로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통 자동차 업체에게 이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공급하게 되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성능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테슬라의 비중이 높았던 원통형 배터리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4월 착공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지역 두 번째 단독 공장으로서 이 36기가와트시 규모에 달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2026년부터 가동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안에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서 원통형 4680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기도 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첫 46파이 시리즈로 업계에서는 12월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해서 테슬라에 적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680 배터리가 기존의 2170 배터리와 대비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터리 지름이 46mm로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10%, 그리고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이 주행거리는 기존 대비 16%가량 늘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46파이를 슈퍼셀이라고 부르면서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무기로 여겨왔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 흔히 볼 수 있는 AA 배터리와 비슷한 크기의 기존의 이 2170 원통형 배터리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전기차 한 대에 3,000개에서 4,000개 가량이 들어간다고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출력 대비 무게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또 이 각 배터리를 관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 크기를 대폭 키운 46파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600개 그리고 많아도 1,300개가량으로 배터리 수가 줄어들게 돼서 이 효율과 그리고 무게가 개선이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배터리를 하나하나 더 관리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경영진은 이번 46파이 계약에 대해서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4680 배터리, 기존 배터리보다 지금 출력이 6배 가까이 향상이 됐다라는 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잠정 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8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6조 8,77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한 4,48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 따른 공제액 4,666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업 손실 177억 원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 3분기 연속 실질적인 적자를 이어간 건데요. 다만 적자 폭은 전분기 대비해서 2,525억 원 대비 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매출은 11.6%, 영업이익은 129.5% 각각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초 FN 가이드 등 이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매출 6조 7,2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200억 원을 소폭 상회했다는 점에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실적 조금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축소됐다는 점도 포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성이 그래도 개선이 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럽과 이 북미 등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우치형 배터리 공급량이 늘어난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이스트 모터스 그리고 르노, 벤츠 등과 연달아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주 잔액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서 이 ESS 매출이 증가한 것도 실적 상향의 배경이 됐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개선과 또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서 비용 절감 노력 등의 영향으로 이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 7일에는요, 처음으로 비전 공유회를 열면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중장기 전략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네,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와 UAM 등 이 전기차 이외의 사업 비중을 늘리고 또 중저가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등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2028년까지 지난해 매출인 약 33조 원보다 2배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이 비전기차 사업 확대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과 또 LFP, 고전압 미드니켈, 46 시리즈 등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또 전구체 그리고 건식 전극 공정 등 이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 강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배터리 리스, 렌탈, 재활용 등 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단순 배터리를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 배터리 생애 주기 서비스를 통해서 에너지 안정화 그리고 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제시한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 배터리 구독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전지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고체 전지의 경우 리튬 음극을 뺀 무음극 제품과 또 흑연계 음극 제품 생산으로 이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또 반고체 전지와 저가 고출력 제품 그리고 리튬 금속을 활용한 이 항공용 경량 제품도 양산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SS 전지 사업부도 2025년 미국 ESS 셀 생산 본격 양산을 필두로 해서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등 2028년 미국의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와 또 ESS 시스템 통합 글로벌 톱 3를 달성해서 5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GS25 편의점과 또 GS샵, GS 후레쉬마트를 영위하고 있는 GS 리테일입니다. 이 GS25 편의점 많은 분들이 또 애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려운 환경 경영 속에서도 이 경영주 수익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와 또 재고 처리 한도 증액 등 이 상생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기업 중에서 이 유통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GS샵 또한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쇼핑업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ESG 경영 지원 등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요. 우수 등급을 받은 겁니다. 파트너사를 위해서 동반 성장과 또 생산성 향상 등 좀 다양한 활동들이 반영됐다라는 평가입니다. GS 리테일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동반 성장 지수를 통해서 인정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경영주와의 소통과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요.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거래 속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과 또 온오프라인 업태를 넘나드는 아무래도 경쟁 심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 등 자원을 쪼개고 합치면서 이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GS 리테일도요. 선택과 집중, 이 전략 일환으로 해서요. 호텔 분할 작업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분할 작업을 통해서요. 편의점과 또 슈퍼 등 유통 본업 경쟁력을 또 부각하고요.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공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은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 자신은 주식회사 GS 리테일로 존속하고요. 파르나스 호텔과 프레시 미트를 관리하는 사업 부문을 분할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GS P&L을 설립합니다. GS 리테일은 분할과 동시에 자사주 전량에 해당하는 127만 9,666주를 소각함으로써 주당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1일입니다. 주주총회일은 10월 23일입니다. 감자를 위한 이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입니다. 재상장 예정일은 12월 23일입니다. 이렇게 GS P&L 산하에서는요. 현재 GS 리테일의 자회사인 파르나스 호텔과 또 후레쉬 미트가 속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정은요. 편의점과 홈쇼핑, 슈퍼마켓, 호텔 등 이 GS 리테일의 각 사업부가 업계를 선도하는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서 단일 업종의 타 경쟁사들과 이 시가총액의 기업 가치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가치 저평가에 따라서 이 GS 리테일이 이 GS P&L을 분할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분할에 대한 배경과 목적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분할에 관한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의 분할 대상 사업 부문이 독립적으로 해서요.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전문화된 각 사업 영역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경영 위험의 분산과 또 사업 경쟁력 강화와 또 지속 성장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GS 리테일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홈쇼핑 등 그 소매 유통업과요. 또 부동산 개발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욱더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분할 신설 회사인 GS P&L은요. 우수한 현금 창출 또 능력을 보유한 호텔 운영 영업과요. 또 육가공업 그리고 유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유통 사업 부분은요, 이 호텔 사업부를 이전받아서 해당 사업 부문을 위한 전문 경영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GS P&L만의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서요, 호텔 사업에서의 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소매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 회사 내에서 사업부로 인해서 가치가 좀 희석이 됐던 파르나스 호텔의 기업 가치가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재평가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이 사업 경쟁력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후레쉬 미트의 경우에는요, 현재 기업의 규모가 지금은 크지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 신설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호텔과 시니어 공유주택 운영 사업 등에 이 더욱더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목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GS P&L은요, 호텔 사업을 전담하는 중간 지주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건데요. 오는 12월 말에 GS 리테일 인적 분할로 인해서 GS 리테일은 존속 회사로 남게 되고요. GS P&L이 신설 법인으로 분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인적 분할 후에는요, GS 그룹 지주사인 GS가 이 GS 리테일과 GS P&L 지분을 각각 57.9%씩 보유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GS에서 GS 리테일, 파르나스 호텔과 후레쉬 미트였다면 이제는 현행 지배 구조가요, 이 GS에서 GS 리테일과 GS P&L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배 구조가 좀 단순화가 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아무래도 좀 복잡한 사업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단일 업종의 타 경쟁사들보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저평가됐다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밸류업에 대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인적 분할이 좀 행해지면서 더욱더 주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네, GS 리테일이 이렇게 호텔 사업을 분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편의점과 그리고 슈퍼마켓 사업에 더욱더 좀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호텔 사업을 분리하게 되면요, 편의점 GS25와 또 그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의 통합 운영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예정입니다. GS 리테일은 연관성이 다소 떨어졌던 호텔 사업에 이 소멸됐던 역량을요, 소매 유통 본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너지와 인프라 등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관계자는요, 주력 사업인 편의점과 슈퍼 그리고 홈쇼핑과의 시너지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종업계에서는 가장 이른 2018년부터 이 편의점과 슈퍼 간의 통합 구매를 통해서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구매 협상력을 갖춰서 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판로 확대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가시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슈퍼마켓에서 소싱하고 있는 1차 식품을요, 편의점에서도 선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구매 단가를 낮추고 이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GS25에서 판매되는 1차 판매 이 식품 매출은요, 2021년 대비해서 2023년에는요 2.4배가량 늘기도 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이렇게 신산업에 대한 발굴을 지속하고요, 사업을 재편하면서 거듭할 예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022년부터는요 헬스앤뷰티, 이 디자인 쇼핑 플랫폼과 주차장 사업 등 비핵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벤처 투자 등 이런 신사업도 계속해서 도전할 계획이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본 사업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또 요즘에 유통업계가 그렇게 업황이 좋지가 않았던 만큼 또 실적도 궁금해지는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통 업황이 좀 부진함에 따라서 GS 리테일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GS 리테일은요, 올해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9,37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7% 감소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보니까요, 8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 줄었고요.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6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 사업 부문만 좀 나홀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주력업이 편의점이니 만큼 또 같이 또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개발 등 나머지 사업들은 좋지 못한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 가운데 그래도 GS 리테일의 본업의 증익 추세가 그래도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은요, GS 리테일 분석 보고서에서 이 상분기 호텔 사업부 실적을 제외하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익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증익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홈쇼핑 사업부는 전년 수준으로 대비해서 이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효율 사업화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역량에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높게 평가했고요. 업종 내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다라고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GS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현재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시 요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50.5기가와트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원통형 46파이 신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기차 약 63만 대에 들어가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조 원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부터 10년간으로 이번 수주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 또한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6조 8,778억 원, 영업이익은 4,48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3분기 연속 실질적인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폭은 전분기인 2,525억 원 대비 축소됐고요. 전분기 대비 매출은 11.6%, 영업이익은 129.5% 각각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GS 리테일 공시 요약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 일환으로 인적 분할합니다.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GS 리테일이며 신설 법인은 파르나스 호텔과 프레시 미트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GS P&L을 설립합니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며 주주총회일은 10월 23일입니다. 감자를 위한 매매 정지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재상장 예정일은 12월 23일입니다. 호텔 사업을 분리하면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의 통합 운영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GS 리테일은 연관성이 다소 떨어졌던 호텔 사업에 소모됐던 역량을 소매 유통 본업에 집중하면서 시너지와 인프라 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편의점과 슈퍼, 홈쇼핑 간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달 중순에 국내에 상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에서는 이 대화제약 그리고 펩트론, 올릭스가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위고비 국내 상륙 소식과 더불어서 이 펩트론의 공시가 또 주가에 불을 지폈는데요. 그럼 공시 내용부터 보시고 관련한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 7일부터 평가 종료 시점까지 약 14개월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요. 일라이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내부 연구 개발과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는데요. 계약금과 일라이릴리의 개발 대상 품목 및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펩트론 측은 이번 계약에 따라 펩트론과 일라이릴리는 양사 연구 인력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며 계약금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또 펩트론의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펩트론의 주가가 전일장에서는 25%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시에 정말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 물론 호재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이유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일주에 한 번씩 맞는 이 치료제와 다르게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이 성공 시의 파급력과 그리고 또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 두 회사의 협력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지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공동 연구 대상이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이 복수의 약물들이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의 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이 레타트 루타이드에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 플랫폼이 적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이 레타트 루타이드는 글루카곤 수용체와 그리고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친화 폴리펩티드 수용체 그리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원수용체를 결합한 이 3중 작용제로 투약 36주째 이 체중이 16.9%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가진 이 체중 감량 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안으로 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에 대한 펩트론의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일라이릴리는 기술 이전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약금을 납입하는 형태의 이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을 걸로 보인다면서 양사가 모두 만족할 수준의 계약을 위해서는 임상 일상 결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술 이전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2025년 4분기 임상 일상 결과 이후에 본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계약금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밝힌 점을 본다면은 이 지난해 매출액이 33억 4,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약금은 약 3억 3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펩트론은 지난달 오는 2026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해서 이 cGMP 공장을 신축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오늘이죠. 이 신주 배정일 기준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장 신축이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펩트론은 지금 자금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근 3년간 매출은 줄어들고 또 영업 손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4억 원에 불과한데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하긴 하지만 이 규모와 또 타이밍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펩트로는 이전부터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증자를 먼저 했다면서 기술 이전 후에 증자를 했다면 환영받았겠지만 그 전에 유증을 해서 정말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좀 의심이 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어서 증자 방식도 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이 불확실성이 큰 이 주주 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 기술 이전의 설득력이 있다면은 굳이 주주 배정을 하지 않고 이 제3자 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또 향후 기술 수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펩트로는 2026년 6월 이 신공장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상반기까지 9억 원을 사용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또 2026년 상반기까지 건축공사에 196억 원, 그리고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생산설비 공사에 445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을 10배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제시를 했는데요.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향후 기술 수출을 하고 또 해당 기업이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 대규모의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대비한 이 선제적 대응의 성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생산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자금이 좀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펩트론 또 최근에는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이러한 자세한 이유도 들려주시죠. 네, 최근 이 매출 미달에 따른 이 관리 종목 편입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펩트로는 이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한 지 9년이 지나면서 이 특례 조건 기간인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종목 지정 및 이 상장 폐지 요건의 적용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펩트로는 반기 매출액이 10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1% 감소한 수치고요. 적자는 지속이 된 건데요. 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은 코스닥 기업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요. 또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펩트로는 올 하반기에만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려야만 이 관리 종목 편입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펩트로는 지난해 매출이 33억 원을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인 30억 원을 간신히 넘긴 바가 있습니다. 매출이 수년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이 주요 매출원인 이 펩타이드 소재 및 또 CDMO 관련 매출이 줄어들면서 당장 매출 성장은 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펩트로는 이 매출이 미달하더라도 또 예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은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관리 종목 요건에 미달을 하더라도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를 적용받으면은 관리 종목 이슈를 피할 수 있다면서 이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거래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펩트론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 기업 유라클입니다. 2001년에 설립된 유라클은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 등 이 앱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고객사로요, 현대자동차와 LG, SK 등 대기업을 확보하고 있고요, 1,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는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그런 새내기주이기도 하죠. 2009년과 2016년에 미스긴이 나면서 이번에 코스닥 3수생으로 이렇게 세 번째 상장 도전 끝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좀 떡상을 기대했지만 공모가였던 21,000원이었던 이 유라클이요, 57%까지 상승에 그치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그 공모가
수준인 2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재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그래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에 자기 주식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가 있었는데요. 공시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약 28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취득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라클 측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취득 방법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직접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21만 7천 주입니다. 지난 25일에도 공시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 확대를 위한 주식 신규 취득 소식이었는데요. 조준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별 관계자 보유 지분율을 기존의 32.86%에서 33.14%로 증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조 대표이사의 동생 조정호 씨가 신규를 주식 12,000주를 매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특별 관계자 수와 지분 규모가 모두 늘었습니다. 이 공시된 지분 보유 목적은요, 경영권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공시, 두 가지 공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유라클은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상승세를 반납을 하고 또 공모가 수준으로 좀 내려온 점이 이 투자자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는 이 토큰과 관련해서 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 만큼 언제 상승하나 기다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토큰 증권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현재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달부터 진행을 하면서 국감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주요 현안 등에서 이목이 좀 쏠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본시장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되고 있는 이 토큰 증권과요, 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제화가 큰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토큰 증권은요, 22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월에 시행된 것에 이어서 2차 입법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인데요. 토큰 증권을 이용하면 미술품이나 이 부동산 등 기존의 투자가 좀 어려웠던 특정 자산을요, 기초로 이 조각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상은요, 이 가상자산은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화 그리고 암호화에 기반을 둔 금융 자산을 총칭하는 건데요. 22대 국회 첫 정기 국회 이 주요 첫 추진 법안으로는요, 토큰 증권 발행과 또 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현재 내세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제화가 시동을 걸면서 세부 내용과 규제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핵심 쟁점을 이 이해 상충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 유통 분리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과 유통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는데요. 두 절차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발행사에서 증권에 대해서 높은 유통 가격을 책정해서요,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통합될 경우에는요, 이점이 더 크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하다라는 입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라클이 이 부동산 STO 등의 추진을 위해서요,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에이트원과 제휴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과의 STO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요. 금융권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전자어음인 STO와 같은 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유라클의 주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라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관은 3거래 연속으로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도 이 거래에 사자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라클 이렇게 앱을 관리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또 이렇게 토큰 증권 관련 플랫폼 개발도 나서고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다른 사업들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을까요? 네, 이 유라클의 대표 제품을 보니까요.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모피어스 스위트를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모피어스를 통해서요. 이 하나의 소스로 안드로이드와 또 iOS 앱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바일 앱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모바일 채널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해서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모바일 채널에 대한 특화 솔루션을 통해서요. 다양한 이 모바일 채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년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운영체제 버전에 맞춰서요.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API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항상 좀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이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API는요,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서로 통신하고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API를 통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API를 연결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AI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욱 불러일으켜주고 있는데요. 유라클은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에 맞는 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이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공유된 의료 데이터를 결합해서요. AI 분석을 통해 이 개인에게 좀 더 최적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과요. 또 처방전 등 이 업무 시스템 모바일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요. 금융사 그리고 제약사 등 헬스케어를 추진하는 기업의 이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의료와 건강 데이터 연동과 공급망 관리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이 본인 동의하에 좀 더 손쉽고 저장하고 또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가능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예정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아산병원에서는요. 모바일 표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 KB 헬스케어의 대표 앱인 오케어의 이 시스템 구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 수 있었고요. 올해는요. 삼성 웰스토리에 이 웰스토리 플러스라는 앱을 개선을 해서요.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또 KD 헬스케어의 피트니스 브랜드인 스포애니의 모바일 구축 사업 또한 수주하면서 함께 수행 중이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라클이 이러한 수행 경험을 통해서 금융과 의료, 제약, 식품 서비스 등 좀 다양한 산업에 대한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는요, AI 제품을 출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와 또 시계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요, 수집된 이 건강 데이터와 의료기관을 통해서요, 공유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좀 더 궁극적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헬스케어 슈퍼 앱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네, 유라클이 이렇게 헬스케어 플랫폼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유라클 상반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올해 상반기 매출액 보겠습니다. 138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반기 대비해서 각각 3.2%, 19.4% 성장한 수치입니다. 유라클의 그 사업 특성상 수주부터 매출 발생까지 아무래도 좀 텀이 있는데요. 수주 잔고를 통해서 향후 실적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유라클의 총 수주액이 319억 원이었는데요. 수주
이번 주 잔고는 94억 원입니다. 하반기 추가 사업까지 좀 더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달성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라클의 핵심 경쟁력은요, 그간 쌓아온 아무래도 운영체제가 있겠고요. 단말 관련해서 노하우를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제품 호환성 또한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계속해서 강화해서요. 내년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라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의 공시 요약입니다. 펩트론은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 7일부터 평가 종료 시점까지 약 14개월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요. 일라이릴리에게 비독점 라인서스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내부 연구 개발과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이 되는데요. 계약금과 일라이릴리의 개발 대상 품목 및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이 33억 4,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은 약 3억 3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라클 공시 요약입니다. 약 28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내년 1월 8일까지 취득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